녹정기, 김용원저, 서장. 서장 천지회. 북풍은 칼날처럼 매섭게 휘몰아쳤고 대지는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강남 해변의 어느 큰 길에는 한때 청나라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7대의 수거를 압송한 채 찬바람을 무릅쓰고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앞에 있는 세 수거에는 각각 한 명씩의 남자가 갇혀 있었다. 하나같이 서생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노인이었고 두 사람은 중년인이었다. 뒤에 수거에는 여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 수거에는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인이 있었다. 그 아기는 끊임없이 울어대고 있었다. 수레를 호송하던 한 청나라 군사가 발로 수레를 걷어차며 호통을 내질렀다. 자꾸만 울어라. 발로 걷어차서 죽여버릴 테니. 더욱 놀란 갓난아기는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길 옆에 있는 커다란 집의 처마 아래에 한 중년 선비와 12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년 선비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가련하구나. 소년은 고개를 들어 중년 선비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버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지요? 중년 선비가 말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 아침 우리 절강성에서 30명이 넘는 선비들이 체포되었단다. 모두 무고하게 연루된 것이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갓난아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잡아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그와 같은 도리를 알고 있다니 제법이구나. 아, 인이도조 아위어육, 인이정확 아위롱미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중년 선비가 길게 탄식하자 소년이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아버지, 그 말은 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인이도조 아위어육이란 남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지요? 다른 사람이 식칼과 도말하면 나는 고기 신세가 되듯이 말이에요. 인이정확 아위롱미도 그런 뜻인가요? 다른 사람이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라면 나는 사슴이 되듯이 말이에요. 중년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이때 청나라 군사들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중년 선비는 소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바람이 차구나.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섰다. 중년 선비는 붓에 먹물을 찍어 종이 위에 록이라고 썼다. 그리고 말했다. 사슴은 들짐승으로 덩치가 크지만 성질이 온순하여 다만 풀이나 나뭇잎을 따먹고 산다. 사슴은 다른 동물을 해치는 법이 없다. 맹수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사슴은 도망칠 수밖에 없으며 만약 도망치지 못한다면 맹수의 밥이 된단다. 중년 선비는 다시 붓으로 축록이라고 쓰고 나서 말했다. 옛날 사람들은 종종 사슴을 천하에 비유하곤 했다. 백성들은 온순하고 선량하여 남에게 압박과 박해를 받기만 하는 모습이 사슴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진나라가 사슴을 잃으니 천하가 모두 그 사슴을 취하려고 하더라. 진나라가 천하를 잃음에 군웅들이 다투어 일어나 천하를 얻으려고 싸웠으며 그 많은 군웅 가운데 한 고조가 초패왕을 무찌르고 한 마리의 사슴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슴을 백성이나 천하에 비유했다는 것이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충록중원이란 말은 황제가 되기 위해 다툰다는 뜻이군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위에 다시 다리가 3개 달린 가마솥을 그리고 말했다. 옛사람들은 음식을 익혀 먹을 때 냄비를 사용할 줄 몰랐다. 그들은 긴 다리가 3개 달린 가마솥을 사용했단다. 가마솥 밑에 불을 지펴서 짐승을 익혀 먹었지. 황제와 큰 벼슬아치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포악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뒤집어 씌워 가마솥에 산채로 넣어 삶아 죽이곤 했다. 사기에는 임금에게 반역한 자를 가마솥 안에 넣어 삶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소설에 나오는 문정중원이라는 말도
충록 중원과 같은 뜻인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나라 우왕은 구주의 금을 거두어들여 9개의 가마솥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 금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의 굴이란다. 각각의 가마솥에는 구주의 명칭과 산천의 그림을 새겨놓았으며 9개의 가마솥을 가진 자가 천하의 주인이 된다고 했다. 좌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초자 관병 어주강 정왕 사왕 손만로 초자. 초자 문정지 대소경중 언니. 이 말은 천하의 주인만이 9개의 가마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초자는 초나라의 제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가마솥의 크기와 무게를 물어보았다는 것은 주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뜻이란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문정이나 충록은 바로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뜻이군요. 미지록 사수수란 바로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른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았다. 원래 문정, 충록은 황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했지. 중년 선비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저러나 죽어나는 건 백성뿐이었다. 그래서 사슴이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말이 생긴 것이지. 그는 말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금세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이 음울한 날씨였다. 중년 선비는 나직이 탄식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수백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을 혹한 속에 떨며 잡혀가도록 하다니. 눈이라도 온다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터인데. 중년 선비의 눈에 문득 남쪽 큰 길 위로 삿갓을 쓴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오는 모습이 비쳤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드러났다. 중년 선비는 크게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너의 황 아저씨와 고 아저씨께서 오시는구나. 중년 선비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문 밖을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주 형, 정림 형,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두 분께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오른쪽에 뚱뚱하고 검은 수염을 기른 사람은 황종이라는 사람으로 자는 이주였다. 왼쪽에 키가 크고 여윈 얼굴이 검은 사람은 고연무라는 사람으로 자는 정림이며 강소성 곤산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당대의 이름 높은 유생들이었다. 명나라가 망한 후 망국의 서름을 안고 초야에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고연무는 몇 걸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만촌형, 한 가지 중대한 일이 생겨 특별히 상의하러 왔소. 중년 문사는 여유량이라는 사람이고 호는 만촌이었다. 조상 대대로 절강성 항주부 숭덕현에 살고 있었다. 그 역시 명말청초에 매우 유명한 은사였다. 그는 찾아온 두 사람의 표정이 침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우선 석 잔의 술로 마음을 녹이도록 하십시오. 세 사람은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여유량은 소년에게 말했다. 보중아 어머니에게 가서 황 아저씨와 고 아저씨께서 오셨으니 양고기와 술을 차려오라고 일러라. 얼마 후 한 늙은 하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여유량은 하인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먼저 술 석 잔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황종이는 참담한 안색으로 묵묵히 고개를 가로저었고 고연무는 스스로 술을 따라 단숨에 6잔을 비웠다. 여유량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분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혹시 명사 사건 때문이 아닙니까? 황종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고연무는 술잔을 든 채 소리 죽여 한 구절의 시를 읊기 시작했다. 청풍은 비록 소슬하나 나에게 불어오지 않고 명월은 어찌하여 사람을 비추지 않는가? 만촌형, 나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이 시를 읊는다오. 그러고는 흠뻑 취해버리죠. 그가 읊는 시는 바로 여유량이 지은 시로 청나라를 풍자하고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유생들 사이에 널리 암송되고 있었다. 황종이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러고는 술을 단숨에 마셨다. 여유량이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고현무는 고개를 들고 벽에 걸린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았다. 산수하였는데 필새가 종횡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갔고 기상이 웅이하여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그림 위에는 영차강산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고현무가 감탄했다. 이 필법은 틀림없이 이첨 선생의 걸작일 것이요. 여유량이 말했다. 그렇소이다. 이첨 선생은 사사표라는 사람으로 명말청초의 대화가였다. 그는 고현무, 황종이, 여유량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황종이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처럼 훌륭한 그림에 어찌 시 한 수를 써놓지 않으십니까? 여유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첨 선생의 이 그림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다만 그의 사람됨이 신중하여 낙관을 하거나 시를 써놓지 않았다오. 그는 지난달 나의 집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두 분이 시 한 수를 써넣으시는 게 어떻겠소? 고현무와 황종이는 몸을 일으켜 그림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커다란 강물이 동쪽을 향해 도도히 흐르고 강 언덕 양편에는 산봉우리가 줄지어 솟아 있었으며 기수괴석이 즐비했다. 왠지 모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울적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고현무가 말했다. 이처럼 수려한 강산이 오랑캐에게 짓밟히고 있다니.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구려. 만촌 형은 어찌하여 시 한 수를 적어 이첨 선생의 뜻을 기리지 않으시오? 여유량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좋소이다. 그는 그림을 떼어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황종이는 먹을 갈았다. 여유량은 붓을 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림 위에 거침없이 한 수의 시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시는 송나라가 오랑캐에게 망한 이후 강산이 치욕을 받게 되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으며 이제 그림을 그려 슬픔과 분노를 담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쓰기를 마친 여유량은 눈물을 떨구었다. 고현무가 말했다. 정말 통쾌하고도 멋진 시구입니다. 만촌형, 이 그림을 잘 보관하시구려. 만약 오지영과 같은 간악한 놈들에게 발견된다면 만촌형뿐만 아니라 이첨 선생까지도 큰 해를 입게 될 것이외다. 여유량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두 분께선 도대체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황종이가 말했다. 우리는 명사에 얽힌 사건에 이첨 선생과 이황 선생이 관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게 된 것이라오. 여유량은 침통한 얼굴로 묵묵히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황종이는 다시 말했다. 이번 명사 기록 사건으로 절강성에 많은 선비들이 연루되었소. 만촌형도 화가 미치기 전에 피신하는 게 좋을 듯 하외다. 여유량은 눈을 부릅뜨며 결연히 말했다. 잡혀가면 잡혀가는 것이지 두려울 게 뭐 있소. 오랑캐 우두머리 강희재가 나를 잡아간다면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해주겠소. 고현무가 말했다. 만촌형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군요. 강희재는 어린애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지금 조정의 대권은 오배가 한 소나기에 틀어지고 있소이다. 이번 명사 사건은 그놈이 꾸민 짓이오. 황종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오랑캐와 싸워야 하오. 일시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는 오히려 오랑캐 놈들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외다. 여유량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황형의 말씀이 옳소이다. 나는 집안 식구를 데리고 내일 아침 일찍 피난을 가도록 하겠소. 고현무가 말했다. 저는 근년에 강호를 떠돌아다니다가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소. 대강 남북을 돌아다니며 비단 선비들만이 오랑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예를 익힌 호걸들도 오랑캐에 반대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우리 양주로 갑시다. 제가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겠소. 황종이가 말했다. 소문에 듣자 하니 반청복명의 기치 아래 천지회라는 조직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무술인들의 조직으로서 청나라를 무력으로 쳐부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고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이다.
제가 양주로 가자는 것도 바로 천지회 영웅호걸들과 교분을 맺자는 것이 왜다. 여유량은 무릎을 치며 웃었다. 하하하. 왜 진작 천지회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서 떠날 채비를 합시다. 세 사람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